펜타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승인도 받기 전에 핵잠수함을 이미 완성해놨습니다. 2025년 11월 백악관 팩트시트 발표가 2주나 지연됐어요. 그 문서엔 미국이 70년간 절대 주지 않던 권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승인이었죠. 일본은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30년간 건설하며 27번이나 연기했습니다. 호주는 핵잠수함 자체 건조에 30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6개월 전 부산 전시회에서 완성된 핵잠 설계를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펜타곤 비밀회의에서 미국 국방차관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주길 빌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한국이 미국에게 선택을 강요한 그날 70년 동맹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MIT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지난 18년간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연구해 왔어요. 2025년 12월 둘째 주,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에 불려갔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 6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전 세계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팩트시트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죠. 왜 못하는 겁니까? 국방차관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2025년 5월 부산국제해양방위산업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화오션부스에 전시된 잠수함 모형이었죠. 이름은 미래형 잠수함이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방산 전시회였고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이 최고 기밀 보고서에 실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방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모두 그냥 컨셉 모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보고서 다음 장에는 기술 분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수량 7,000톤 추정, 선체 길이 대비 폭 비율 7:1, 고속 항해 최적화 선형, 수직 발사관 20기 탑재, 림구동 펌프젯 추진기.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재래식 잠수함의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였죠. 한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은 6개월 전에 핵잠 권한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공개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국방차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 해군 기술팀의 역분석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미래형 잠수함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실제 건조 가능한 완성된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모든 주요 시스템이 이미 개발 완료 단계이거나 실전 배치 직전 상태로 평가된다. 추정 건조 기간은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에서 4년. 저는 고개를 들어 국방차관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그럼 한국은 승인받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까? 국방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걸 숨기지도 않았어요.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전시했습니다. 우리도 봤고, 일본도 봤고, 중국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한 관계자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팩트시트 발표가 왜 지연되는 겁니까? 국방차관은 서류 뭉치 중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한다. 이건 단순한 핵잠수함 승인이 아니었어요.
국방차관이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지난 2주간 경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영국과 호주에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죠. 그런데 한국에게 이걸 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한 관계자가 반문했어요. 그럼 왜 승인한 겁니까? 거부하면 되지 않나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진행할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한국과 협력하며 최소한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한국을 통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새벽 3시에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간다. 그가 잠시에 멈췄다가 덧붙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 주길 빌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6개월 전 부산에서 공개된 그 잠수함 모형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미리 공개한 걸까? 저는 그날 밤 부산 전시회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됐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펜타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부산 전시회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사진, 영상, 기술 브로셔, 현장 참석자 명단까지. 6개월 전인 2025년 5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었죠.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 2명이 미 해군 대표단과 함께 현장에 있었어요. 그들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멈췄죠. 하나 오션 부스, 미래형 잠수함 모형 전시,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그 세 글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특이사항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도 몰랐던 걸까요? 저는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하나 오션 부스 전경, 잠수함 모형을 바라보는 관람객들, 설명을 듣는 각국 해군 장교들, 모두가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잠수함 목 옆에 세워진 안내판이었죠. 거기엔 간단한 사양이 적혀 있었어요. 배수량 7,000톤급, 전장 약 90m, 최대 속력 비공개, 자망 깊이 비공개, 무장 체계 비공개. 비공개. 그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저는 다른 전시 부스 사진들과 비교해봤어요. 다른 나라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성능을 최대한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속력, 무장, 센서 시스템까지 상세하게 적어놨죠. 그런데 하나오션만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왜일까요? 보여줄 게 없어서, 아니면 보여주기 싫어서?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잠수함 모형의 선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선체가 둥글고 통통합니다. 물방울 모양이라고 부르죠.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예요. 그런데 이 모형은 달랐습니다. 길고 날렵했어요. 마치 칼처럼 물을 가르는 형태였죠. 저는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사진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선체 비율이 거의 동일했어요. 이건 고속 항해에 최적화된 핵잠수함의 전형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디젤 잠수함이라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을 텐데. 저는 동료가 작성한 현장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화오션 담당자에게 질문함. 이 잠수함의 추진 방식은 무엇인가? 답변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담당자는 아직 연구 단계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동료가 손으로 끄적인 메모가 있었어요. 추진기 형태가 이상함. 일반 프로펠러가 아닌 것 같음. 펌프잭으로 추정. 저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펌프젯. 이건 핵잠수함에서나 쓰는 고급 추진 기술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고속 항해를 가능하게 하죠.
미국의 시울프급, 버지니아급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디젤 잠수함에 이걸 적용한다. 말이 안 됐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사진을 찾았습니다. 잠수함 모형의 후미 부분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었죠. 확대해서 보니 추진기 부분이 매끄럽게 감싸져 있었어요. 전형적인 림 구동 펌프젯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사진들을 쭉 펼쳐놓고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형 선체의 형태, 펌프젯 추진기, 7,000톤급 배수량, 비공개 처리된 핵심 사양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디젤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핵 추진 잠수함으로 설계된 거였죠. 그럼 왜 한국은 권한도 없이 이런 걸 전시한 걸까? 그것도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저는 참석자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명단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30개국 해군 대표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 관계자도 5명이나 참석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나라 앞에서 핵잠수함 설계를 공개한 겁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현재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부산 전시회 기억나? 기억하지 왜? 네가 본 그 미래형 잠수함 말이야. 그게 핵잠이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야? 한국은 핵잠 권한이 없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펜타곤 보고서를 보고 있어. 그 모형은 실제 건조 가능한 완성된 설계야. 동료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도 몰랐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야. 일본도 중국도 모두가 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한국에겐 권한이 없었으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미리 공개한 거지? 승인도 안 받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거야. 우리는 준비됐다고. 이제 결정은 너희 몫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화오션 부스에 걸린 큰 현수막.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항부터 숨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전시회 당일 촬영된 영상을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누군가 올린 현장 영상이었죠. 한화오션 부스 앞에는 수십 명의 관람객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 해군 장교들이 모형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잠수함은 차세대 기술을 집약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죠. 디젤 추진인가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현재로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해석했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디젤이겠지. 핵잠일 리 없어.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전 이미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설계, 고급 기술,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걸 진짜라고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펼쳤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화오션 부스가 철거되는 장면이었어요. 직원들이 잠수함 모형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 모형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고로? 아니면 조선소로?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모형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었어요. 실제 건조될 핵잠수함의 청사진이었죠. 한국은 6개월 전 부산에서 세상에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끝냈다.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다. 그리고 미국은 6개월 후 결국 선택했습니다. 부산 전시회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저는 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설계를 완성했다는 건 이제 확실했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미국과 러시아가 70년간 써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걸까? 저는 펜타곤 기술평가팀이 작성한 두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형 핵진 시스템 추정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추진 시스템은 기존의 모든 핵잠수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핵잠수함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원자로에서 열 만들고 증기로 터빈 돌리고 터빈이 프로펠러 돌리는 거. 70년간 모든 나라가 이 방식을 써왔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그런데 한국이 이걸 바꿨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가지 그림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왼쪽은 전통적인 핵잠수함, 오른쪽은 한국형 핵잠수함이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전통적인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증기 터빈까지 복잡한 배관들이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자로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고 거기서 바로 전기 모터로 연결됐죠. 저는 그림 아래 설명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직접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로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잠깐,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전기차 방식이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핵잠수함에 전기차 기술을 넣는다고? 그게 가능한가? 저는 보고서 작성자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해군 무기 시스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톰입니다. 톰, 나 MIT 리처드야. 보고서 받았어. 이게 진짜야? 전기차 방식이라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리처드,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형 모듈 원자로. 둘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 2 기술을 결합했어요. 소형 원자로가 고온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어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왜 혁명적인데? 결국 전기 만드는 건 똑같잖아. 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소음이 사라져요. 소음. 네, 전통적인 핵잠수함은 터빈, 펌프, 냉각수 순환장치에서 엄청난 기계 소음이 나와요. 아무리 방음 처리를 해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핵잠은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정확해요. 우리 추정으로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도 조용할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핵잠수함이 디젤보다 조용하다고? 그게 말이 돼? 톰이 말했어요.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급이 바로 그거죠.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독일 기술을 넘어섰다고 평가받았죠. 그럼 한국은 그 기술을 핵잠에 적용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소형 모듈 원자로술 때문이에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왜 미국은 이 방식을 안 쓰는 거야? 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도 연구는 했어요. 10년 전부터요.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둘째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우리보단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거죠. 저는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보다 앞선 기술로 핵잠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죠. 적어도 이 분야에선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잠수함을 개척하고 있었던 거죠. 70년간 이어진 증기 터빈 방식을 버리고 전기 구동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역사에서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과 같았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국형 핵잠의 예상 성능이 적혀 있었어요. 수중 작전 기간 무제한, 소음 수준 재래식 잠수함 이하,
최대 속력 30노트 이상, 자망 깊이 500m 이상.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는 잠수함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기술 도약이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 보유국은 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 년,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요? 이건 역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었죠.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 규칙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백악관이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기술은 완성됐고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죠. 한국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공유받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부산 바닷가 조선소에서 조용히 건조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말이죠. 한국의 기술이 혁명적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한 걸까? 미국은 핵잠수함을 70년간 만들어 왔어요.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죠. 영국과 프랑스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 기술을 완성했을까? 저는 펜타곤 비교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동맹국 핵추진 잠수함 역량평가였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편이 가장 두꺼웠거든요. 일본은 1988년부터 로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게 특별 권한을 줬어요. 비핵 국가 중 유일하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한국보다 37년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그럼 일본이 가장 앞서 있어야 정상 아닌가?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완공 예정일 변경 이력, 그 아래 표가 길게 이어졌어요. 1997년 완공 예정이 200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2000년은 다시 2005년으로 미뤄졌죠. 2005년은 2008년이 됐고 2008년은 2010년이 됐어요. 저는 표를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27번이나 연기됐더군요. 그리고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37년간 권한을 가지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 여백에 메모했습니다. 권한이 기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축적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미국이 권한을 주면 자연스럽게 기술도 따라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핵연료 재처리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화학 공정 중 하나예요. 고준위의 방사성 물질을 다루려면 특수 소재, 원격 조작 기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 일본은 37년 동안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주 사례가 나왔어요. 호주는 2021년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호주의 핵잠수함 일정표는 이랬습니다. 2020년대 후반 설계 검토 시작, 2030년대 초반 건조 착수, 2040년대 중반 첫 인도, 2050년대 초반 자체 건조 능력 확보, 총 30년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미국이 모든 기술을 다 줬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50년, 그때면 저는 80살이 넘어 있을 거예요. 호주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반이 없었던 거죠.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도 없습니다. 핵 관련 산업 자체가 거의 전무해요. 조선업도 대형 군함을 건조한 경험이 부족하죠. 미국이 설계도를 다 줘도 실제로 만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공부하고 다음 10년은 연습하고 마지막 10년에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 여백에 또 메모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편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는 일본이나 호주보다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보유 현황. 첫 항목은 원자력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했다. 4세대 원자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UAE의 원전 4기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일본이나 호주와는 다른 수준이었어요. 다음은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이며 대형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건조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건조 경험도 풍부하며 3,000톤 도산 안창호급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만 빼면 이미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국가이다. 도산 안창호급은 독일의 기술을 넘어섰으며 자체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 기술은 핵 추진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혁명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일본은 권한은 있었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호주는 권한을 받았지만 기반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권한은 없었지만 모든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원자력, 조선, 수소 연료전지까지. 필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승인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6개월 전 부산에서 그 승인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됐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다. 저는 세 나라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일본 37년, 호주 30년, 한국 6개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권한과 기술, 그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요. 저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속도가 권한을 이겼다. 본문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권한을 가졌지만 2025년에도 실패하고 있다. 호주는 2021년 권한을 받았지만 205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2025년 12월에야 권한을 받았지만 이미 3년 뒤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이게 기술력의 차이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거리엔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금 한국의 핵잠 승인을 두고 논쟁 중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이건 미국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강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엔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석관의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핵잠수함 권한을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한국은 권한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들었다. 일본이 37년간 27번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모든 퍼즐 조각을 모았다. 호주가 30년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이미 3년 안에 끝낼 준비를 마쳤다. 이것이 기술 강국의 진짜 의미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승인이 불가피하도록 만든 겁니다. 펜타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른 걸까? 핵잠수함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겐 이미 세계 10위권 해군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6개월 전에 미리 설계를 공개하고 미국을 압박하면서까지 승인을 받아낸 걸까? 저는 책상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2주 전 회의에서 국방차관이 흘린 한마디가 적힌 메모였죠. 한국이 준비한 핵잠수함 활용 계획 때문에 백악관 팩트시트 발표가 2주나 지연됐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활용 계획? 핵잠수함으로 뭘 더 하겠다는 걸까? 저는 CIA 해양 전략 분석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오랜 친구 마크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마크, 나야. 한국 핵잠건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 뭔데? 한국이 핵잠으로 뭘 하려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마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처드, 넌 해저 케이블에 대해 얼마나 알아? 해저 케이블이요?
인터넷 연결하는 그거 말인가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인터넷이 아니야. 세계 데이터의 95%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르고 있어. 금융거래, 군사통신, 정부 기밀, 기업 정보 전부 말이야. 그리고 그 케이블들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아?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태평양, 정확해.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저 케이블 허브야. 마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케이블들을 통제하려고 해. 통제요? 어떻게 해요? 마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파일 하나 확인해봐. 비밀 등급이니까 조심해서 봐. 저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엔 한국 해군의 장기 해저 실험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수행된 실험 목록이었죠. 해저 전력 공급 시스템 테스트, 장기 자망 중 외부 장비 연결 실험, 무인 해저 탐사정 운용 시험.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크가 설명했어요. 공식적으론 잠수함 성능 테스트라고 발표했어.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결과 이건 전혀 다른 목적이었어. 뭔데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해저 인프라의 핵심 노드로 보고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마크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핵잠수함엔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 그게 수십 년간 연료 보급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럼 그 전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니야. 한국이 개발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남는 전력은 마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에 공급할 수 있어. 충전처럼 말이야. 그리고 동시에 그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해? 마크가 답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가진 나라야. 핵 추진 기술까지 확보했고 이 둘을 결합하면 바다 밑 전체를 통제하는 거네요. 정확해. 마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상해봐. 한국의 핵잠수함들이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이고 태평양 주요 해역에 배치돼. 그 잠수함들은 수십 년간 바다 밑에 머물면서 해저 케이블에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중국의 군사통신, 일본의 금융거래, 러시아와 북한의 데이터 교환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동아시아 바다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해저 케이블은 단순히 데이터만 전송하는 게 아니거든. 전력도 전송해. 한국은 핵잠수함을 이용해서 해저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섬나라들, 해양시설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지. 그럼 그 나라들은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에너지 의존이 곧 정치적 영향력이 되는 거지.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건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바다 밑에 제국을 건설하는 거였죠. 저는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백악관이 이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그래서 팩트시트 발표가 2주나 지연된 거야.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 한국에게 이런 능력을 허용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럼 왜 결국 승인한 거죠? 마크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 한국은 이미 기술을 다 갖췄고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태세였거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 한국과 협력하면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한국을 완전히 통제 밖으로 내보내거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마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아직 공개된 정보가 아니야. 하지만 너라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한국은 단선을 견제하려고 핵잠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들은 21세기 바다의 지배자가 되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막을 방법이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6개월 전 부산에서 핵잠 설계를 공개한 이유, 미국을 압박해서 승인을 받아낸 이유, 백악관 팩트시트가 2주나 지연된 이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라는 무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해저라는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핵잠수함은 그 영토를 지배하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동아시아 해역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요. 그들은 해저 케이블 옆에 머물며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차단할 수도 있겠죠.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 통신을 통제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해외 통신을 차단하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 금융 데이터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지배력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바다 밑에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제국의 탄생을 승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CIA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선다. 이는 21세기 해양 패권을 재정의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한국이 이 계획을 완성하면 동아시아 해저 인프라의 70% 이상이 한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요. 2025년 11월 첫째 주, 백악관은 조용한 전쟁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하지만 팩트시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의아해했죠. 보통 대통령 발표 직후 백악관이 상세 문서를 공개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지금 백악관이 난리야. 무슨 일인데요? 팩트시트 초안이 3번이나 폐기됐어.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이요? 어떤 문장인데요? 관계자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로 국가안보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미국은 지난 70년간 단 2나라에게만 이 권한을 줬습니다. 영국과 호주였죠. 그런데 한국에게 3번째로 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조건을 달 것인가였습니다. 관계자가 말을 이었어요. 국방부는 완전 통제를 원해. 하지만 한국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는 백악관 내부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저는 국가안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첫 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시작됐어요. 백악관 상황실이었죠.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너지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팩트시트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이 문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적 핵 활용을 명확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가 빨간 펜으로 한 문장을 가리켰어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평화적 목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느슨해요. 이건 사실상 백지수표를 주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반박했죠. 그럼 뭐라고 쓸 건가요? 민수용으로 한정한다고 쓰면 한국이 서명 안 해요.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군사적 활용 배제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겁니다. 평화적 목적 뒤에 단서를 다는 거죠.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선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명확해요.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달라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뭔가? 국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가졌어요.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국방부는 통제를 원했고 국무부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CIA 국장도 참석했어요.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승인과 무관하게 독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능력이 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다. 우리가 거부하면 한국은 그냥 혼자 간다. 국방장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CIA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한국이 6개월 전 부산에서 핵잠 설계를 공개했을 때 우리는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펜타곤 기술팀 분석 결과 실제 건조 가능한 완성된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승인 시점부터 3년이면 실전 배치할 수 있어요. 국무장관이 물었죠. 그럼 우리가 거부하면? CIA 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5년 안에 독자적으로 핵잠을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통제 완전히 밖에 있게 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택당한 거였죠. 셋째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보고서를 쭉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원하는 거지?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평화적 목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군사적 배제 문구를 빼달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눈썹을 올렸죠. 그럼 우리 입장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통제권을 완전히 잃는 겁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CIA 국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CIA 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로 갑니다. 5년 후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없게 되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승인하면 최소한 협력 관계는 유지됩니다. 기술 정보도 공유받을 수 있고요. 트럼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요구대로 해. 평화적 목적으로 쓰고 군사적 배제는 빼. 국방장관이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위험합니다. 트럼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는 척하는 게 더 위험해. 한국은 이미 결정했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검토가 남아 있었거든요. 법무부는 이 문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걸렸죠. 12월 둘째 주 금요일, 마침내 최종 팩트시트가 완성됐습니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한다. 군사적 배제 문구는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원했던 통제 조항도 없었어요. 한국이 원한 대로였죠. 백악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승인이 아니야. 이건 항복이야.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간의 지연은 미국 정부 내부의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통제하려는 쪽과 현실을 인정하는 쪽의 싸움. 그리고 현실이 이겼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은 70년간 우리 동맹이었어. 이제 우리는 그들이 계속 우리 편에 남아주길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야. 저는 팩트시트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의 승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백악관 팩트시트가 공개된 다음 날 베이징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다. 중국은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 건 처음 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이는 대목이었죠. CIA 동료가 보내온 정보는 더 흥미로웠어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겁니다. 회의는 11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했어요. 테이블엔 7명의 상무위원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장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해군 작전에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전역이 한국의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이 덧붙였어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까지 준 겁니다. 이건 사실상 핵무장 허용입니다.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국제사회 대응 방안은? 외교부장이 답했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핵 확산 금지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담당이 고개를 저었죠. 효과 없을 겁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깨닫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요. 시진핑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주시하라.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라. 저는 CIA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핵잠수함 하나 때문일까? 아니었어요. 중국이 진짜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였죠. 저는 경제 분석 보고서를 펼쳤어요. 제목은
미국 한구술 의존도 평가였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줬거든요. 2000년대 초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심 기술은 100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건 20이었죠. 5대1 비율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현재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건 120으로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건 95였습니다. 거의 1대1에 근접한 거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분석이 나왔어요. 반도체 분야부터였습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한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IT 산업은 6개월 내 마비된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중국산이나 유럽산으로 대체 가능하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배터리 분야였어요.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는 100% 한국산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공급을 멈추면 테슬라는 즉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대체 공급처는 없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 화면은 삼성 OLED다. 애플 워치, 아이패드 프로도 모두 한국 디스플레이를 쓴다. 한국 없이는 애플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일부 국방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절대적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대체 가능했거든요. 반면 미국의 한국 의존은 대체 불가능이었습니다. 저는 MIT 경제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제가 보고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확인 좀 해주세요. 30분 뒤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 데이터야? 진짜입니다.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미국은 이미 한국 없이 못 사는 거네. 정확합니다. 교수가 말했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없이 존재할 수 없어.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도 칩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그걸 구현할 반도체가 한국산이라는 거지. 교수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를 봐. 전 세계에 수십 개가 있어. 거기서 돌아가는 서버들,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가 전부 삼성이나 SK야.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구글은 일주일도 못 버텨. 아마존 AWS도 마찬가지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가 멈춰.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가요? 교수가 답했어요. 중국도 똑같아. 중국의 모든 전자제품 공장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해. 한국이 없으면 중국 제조업도 멈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핵잠수함까지 만들려는 걸까?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을 장악했는데요. 교수가 말했죠. 경제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 하지만 군사력은 다르지. 핵잠수함은 한국의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거야. 이제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간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어요. 한국은 미국 우산 아래서 성장했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저는 국방부 전략 분석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장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1953년 한미동맹 체결 당시 한국은 미국에 100% 의존했다. 미국은 한국에 0% 의존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30%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한국 의존도는 60%로 증가했다. 이는 동맹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70년 만에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죠. 예전엔 그냥 작은 동맹국 대사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미국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유엔에서 핵무장 금지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을 잃으면 미국 경제가 멈추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70년간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다면 이제 한국은 미국이 절대 잃어선 안 될 파트너가 됐다. 동맹의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했다. 돌이킬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려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팩트시트를 승인하면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이 우리 편에 남아주길 빌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선택하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MIT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 승인의 전략적 함의였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설에 관한 이야기였죠. 미국이 70년간 키운 동맹국이 이제 미국을 좌우하는 파트너가 됐다는 이야기.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5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문맹률 78%, 산업 기반 제로. 미국은 그 나라의 원조를 쏟아부었죠. 식량, 의료품, 건설 자재, 기술 지원까지. 왜였을까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하지만 그때 미국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깨우고 있는지를요. 저는 보고서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을 줬습니다. 1960년대엔 섬유 기술, 1970년대엔 조선 기술, 1980년대엔 반도체 기술이었죠. 매번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자. 그러면 한국은 영원히 우리 뒤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배운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어요. 개선했고 발전시켰고 결국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됐을 때 미국은 당황했어요. 2000년대 현대가 조선 2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경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60년 한국의 GDP는 40억 달러였어요. 미국의 0.7%였죠. 2025년 현재 한국의 GDP는 1조 8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6.5%예요. 70년 만에 10배 가까이 격차를 좁힌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의존하는 기술 공급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강조 표시했습니다. 펜타곤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6개월 전 부산에서 핵잠 설계를 공개했을 때 미국은 놀랐어요. 하지만 놀란 이유가 이상했죠.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였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길을 걸었고 미국은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역전이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괴물을 키운 자들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원자력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은 그 기술로 26기의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조선 기술을 지원했어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 설립 당시였죠. 한국은 그 기술로 세계 2위 조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미국은 한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키운 겁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괴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한 학생이었죠. 너무 성공해서 이제 선생을 능가한 학생. 미국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70년간 보호자였던 나라가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됐다는 거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 선택이 아니었다. 이는 70년간 축적된 역학관계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을 줬고 한국은 그 기술을 완성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했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웠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삼았고 한국은 미룰 수 없는 파트너가 됐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만든 결과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확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섹션을 추가했어요. 제목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는 날, 동아시아 해양 질서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영내 해양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 보호자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 의존하는 동등한 파트너다. 어쩌면 한국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한국은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브리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릅니다.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걸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CIA, 국무부의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최종 분석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미국이 한국을 키웠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국을 지탱한다. 이것이 70년 동맹의 최종 결과다. 돌이킬 수 없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조사도, 분석도, 보고서도. 하지만 한 가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정이었죠. 부산 어딘가에서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을 거예요. 3년 뒤면 바다에 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한국이 중심에 서 있는 세계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움직인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시는 곳에 평안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